자,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로 55쪽이죠. 발해의 건국과 발전. 발해가 나온 김에 발해만 딱 잘라서 다 하겠습니다. 발해 중앙제도 정책 이런 것까지 들 수 있으면. 그래서 발해사가 하나에 컴팩트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할게요. 55쪽 보시면 이제 발해의 건국과 발전 그랬는데 우리가 그 발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발해사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놈들이 우리의 옛 역사, 그죠?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고구려 뒤를 이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역사까지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역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과거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고 결국 이놈들이 우리의 과거를 빼앗아가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지금 지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만주지방에 대한 지배권, 그죠?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예민하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할 때에는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결국 고구려 것도 중국의 역사다 또는 발해 역사도 중국의 역사다. 그러면 그런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둔다면 결국은 북한의 땅까지도 옛날 고구려의 옛날 발해의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도 진해 영토다, 진해 역사의 옛 그 연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곧 영토와 현실적인 그런 당면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를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발해 역사라고 했는데 이 발해 역사는 첫째, 우리가 발해 역사를 보면은 발해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실종돼 버렸어요. 그 행방불명됐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야, 발해사가 그동안 실종돼 있었다. 왜 발해사가 실종돼 있었냐? 예,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가 왔죠. 통일신라 뒤를 이어서 고려가 대를 이었죠. 고려 시대에 비로소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역사를 쓰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예,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아주 미화하고 그 신라 역사를 예,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다. 결국은 이 신라가 우리 한반도 역사를 계속 이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신라 북쪽에 여전히 고려의 후계 국가로서 발해가 있었는데 만약에 발해가 존재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버린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이건 통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통일 이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하나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로. 한자 뜻 그대로 봐보세요. 합하다, 통합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통일이 하나로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래 안 그래? 통일 신라의 그 위대한 업적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야, 그런데 고구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 고구려의 후계자들이 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강조하고 여전히 신라 북쪽에 존재하고 있었어. 그럼 이건 뭐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런 역사인식 속에서 김부식이가 발해를 빼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그죠? 삼국사기에, 예, 발해 역사가 완전히, 발해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대에 있었던 발해 역사가 완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926년에 나중에 거란한테 나라를 망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발해의 역사, 이건 팩트죠. 그런데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 유명한 20세기 역사학자 이에치카가 뭐라고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했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이 실종된, 없어져 버린 발해사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 표현. 없어져 버린 발해사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18세기에 누굽니까? 예, 실학자들입니다. 실학자. 그래서 우리의 18세기의 실학자들이 야, 발해라는 팩트에 말을 건넸죠. 이거 봐라. 구당서에도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또 뭐 남송 시절에 쓴 역사책에도 발해 역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또 일본기도 발해 국왕한테 보낸 고구려 일본 국왕한테 보낸 발해 왕의 편지에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지네 손으로 써놓은 편지에 고구려의 계승자인 발해가 있었는데 왜 이걸 역사에 기록하지 않았어? 김부식이 나쁜 놈 하면서 말이야. 사라져버린 발해 역사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그 당시 18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역사학자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없어져 버린 과거 팩트의 말을 건네가지고 발해 왜 잠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너 우리 역사야. 라고 이미 없어져 버린 이미 실종돼 버린 그 발해 역사를 깨워가지고 과거 팩트를 깨워서 역사에 비로소 쓴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역사란 그런 거야. 과거와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예요. 어떤 역사가 또 부활될지 몰라요. 앞으로. 알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김부식이가 역사 왜곡을 좀 많이 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어때?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그죠? 이런 것들이 아직 미스터리에 빠지는 것들이 많아. 그 전에 있었던 역사 기록이 없어져 버렸거나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자의 역사, 패배한 역사를 역사 기록에 남기자는 김부식 형님 때문에 알겠죠? 결국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백제 역사가 느닷없이 일본 역사책 속에 또는 그 백제의 옛 왕궁터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백제 때도 역사가 고흥에 의해서 서기가 쓰여져 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흥 박사가 쓴 서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없어진 과거 팩트가 마구마구 살아나서 미이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미 죽었던 미이라가 부활해서 말이야 별짓 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가 또 재주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미 과거의 사실들은 죽어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건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야 잠깨 일어나 우리랑 함께 얘기 좀 해볼까?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을 건네는 순간 현재 역사가 말을 건네는 순간 과거 역사는 다시 살아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치카가 한 그 말,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엔들레스 끊임없는 대화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에 뭐가 필요한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 어떤 팩트가 어떤 사실이 오늘날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오늘날 우리 앞날의 지표를 열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늘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죽어 없어져 버린 이미 김부식이 다 놓쳐버린 그런 발해 역사를 잠 깨워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서 우리 역사의 일부로 당당하게 부활시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18세기 실학자들이야. 알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위대한 분들의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름과 책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분들의 책 속에 발해의 역사가 담겨 있게 됐습니다. 그 18세기 위대한 역사가 누구냐? 유득공입니다. 말로 해보세요. 누구라고? 유득공. 책 이름도 외우기 좋아요. 바로 유득공의 발해의 고라는 책이 있어요. 발해에 대한 고찰이다. 알겠죠? 우리 역사의 일부 이 유득공의 발해의 고에서 비로소 유득공은 남쪽에 신라가 있었는데 역시 우리 민족이 세운 발해가 그 북쪽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신라가 아니야. 남국과 북쪽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던 그 시대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북국과 채치원 이런 그 유명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득공의 발해고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종휘라는 분이 동사라는 책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발해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휘의 동사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선생님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실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존경할 것이에요. 근데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 썩어빠진 정치가 새끼들이 말이야 꼭 이분 책을 들먹입니다. 지가 정치계나 한다고. 이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알겠죠? 정약용이야. 정약용. 그래서 이 정치가 놈들이 들먹이는 정약용의 책은 목민심서지만 여기서 정약용이 역시 발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해사도 우리 거 아니야? 발해도 우리 역사 영토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발해 역사에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이게 뭐냐? 아방. 이 방자가 나라방자예요. 그래서 아방이란 아가 우리라는 뜻이야. 위야 위 영어로. 알겠죠? 그래서 아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런 뜻이에요. 강역은 영토라는 거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고찰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약용은 아방강역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속에 발해 역사가 담겨 있더라 이거. 자 이렇게 발해 역사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고 없어져 버린 김부식 형님이 놓쳐버린 일부러 실종시켜버린
그 발해 역사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들이 바로 18세기 실학자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기타 발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남쪽의 남국, 북쪽의 북국, 남북국이라는 그런 개념도 이때 도입되게 됐다. 알겠죠? 발해사.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발해 역사를 좀 봅시다. 발해는 건국이 된 게 언제냐? 건국은 언제예요? 예, 600 언제? 98년 누구에 의해서? 예, 대조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대조영. 이 대조영은 그 아버지가 걸걸 중상인가 그래요. 대중상이라고도 하고 걸걸 중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당나라 놈들한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이 고구려의 포로들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지배층들이 대거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서지방에 있는 조양이라는 땅으로 많이 이주했는데, 역시 우리 그 대조영도 자기 아버지 걸걸중상과 함께 그쪽에 이주해서 조양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한 2만 8천여 명 정도 끌려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의 포로를 이렇게 잡혀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조영이 예,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세운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보십시오. 대조영이 698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가 그 거란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란 사람인 이진충이라는 자가 당나라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당나라는 그 특전무라는 여자가 당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당고종 이후에 당나라가 이제 특전무가 지배하면서부터 당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황소난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완사난이 일어나고 황소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당나라가 이제 점점 몰락해 가는데, 그 특전무가 지배하고 있을 때 누가요? 이진충이라는 거란인이 바로 여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당나라하고 이제 거란 반란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그 당나라의 고구려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대조영이 말갈족과 함께, 알겠죠? 대조영이 698년에 만주 어디다 건국했냐? 도나현 기름지방이죠. 지린성입니다. 지린성 지금의, 알겠어요? 그래서 도나현 동모산 부근에다. 자, 보세요. 사람 대조영, 시간 698년, 어디 장소 도나현 동모산에, 알겠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도나현 동모산에서 최근이 아닙니다. 한참 됐습니다만은 육정산 고분이 떼거지로 발굴됐습니다. 육정산 고분군 그러죠. 여기서 이 육정산 고분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 유명한 정해공주 묘가 발굴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정해공주는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대조영 이후에 대무해, 그리고 또 대무해가 무왕이죠. 그리고 대흠무가 문왕입니다. 문왕의 둘째 딸이야. 문왕의 둘째 딸인 정해공주 묘가 발굴된 곳이 바로 육정산 고분군이에요. 그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 만주 도나현 동모산, 대조영이 나라를 처음 세운 그곳에 바로 여기에 육정산이 있었고, 거기에 발해의 고분이 떼거지로 발굴됐습니다. 자, 육정산 고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용두산 고분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해의 유적이 대거 발굴된 곳이 바로 이 두 군데인데, 용두산 고분군에서는 그 유명한 정효 공주님이 정해 공주의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정효 공주의 묘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용두산 고분군에서 정효 공주인데, 이 정효 공주는 문왕의 발해 문왕의 딸이야. 문왕의 딸들이죠. 문왕의 딸인데 애가 뭐야? 두 번째 딸이고, 얘가 뭐예요? 네 번째 딸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 요즘 같으면 젊은 나이죠. 정해공주 같은 경우는 40살에 죽었고, 정해공주는 36인가? 둘 다 자기 그 남편들이 먼저 죽었어요. 이 정해공주 같은 경우는 남편이 먼저 죽고 딸이 먼저 죽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야, 너 다시 시집가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삼종 지도를 부인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수절을 해가지고 수절하고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그 정해공주 묘에도
이 묘 주인이 누구냐라고 그 써놓은 게 묘지석이죠. 무령왕릉 묘에도 나와 있는 묘지석이죠. 이 지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효공주는 굉장히 절세의 미녀이고 뭐 공주님이니까 다 예쁘다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절세의 미녀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 아주 그 백성들의 흠모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아예 나온 김에 이렇게 만주 도나연 동모산 예, 알겠어요? 길림성 만주 도나연 동모산 그 지역이 육정산 고분군이고 그거 말고 용두산 고분군에서 정효공주 묘가 그리고 육정산 고분군에서 정혜공주 묘가 발굴됐는데 둘 다 발해 문왕의 딸들이다라는 점 알겠죠? 잠깐 우리가 이제 건국은 대조영 때 이루어졌는데 발해가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자면요. 발전. 자 이거 보십시오. 대조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그래요. 고왕. 알겠어요? 대조영은 고왕이고 그 다음에 대조영의 아들이 그 다음에 예, 대를 이어서 누가? 대무예가 무왕입니다. 무왕. 알겠죠? 대무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흠무가 문왕이에요. 문왕. 시험에 나오는 왕들은 이렇게 고왕, 대조영, 무왕, 대무예, 그리고 문왕, 대흠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이제 우리들이 예, 수능 차원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조영, 무왕, 문왕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한국사 능력시험 1급에서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와버린 거야. 대무예, 또 대흠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누구야? 듣보잡이야 했는데 그 무왕의 본래 이름이 대무예고 문왕의 본래 이름이 그 대흠무죠. 그리고 한참 뒤에 구세기가 되면은 누구냐? 구세기가 되면은 대인수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대인수. 이 대인수는 대조영의 동생의 4대 손자야. 그러니까 대조영의 직계자손이 대인수 이전에 끝나버리고 대조영의 직계 후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조영의 동생의 4대 손자인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대조영 동생이야. 대야발인가 그래요 이름이. 알겠어요? 이름이 좀 다들 그렇죠? 그 대야발의 4대 손자 고손자인 대인수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구세기 선왕전 이때가 발해의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해는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신라보다도 더 용성한 대제국이었어라고 당나라 놈들이 발해를 뭐라고?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만큼 알겠어요?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발해 선왕 때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가 고왕, 무왕, 문왕이었다.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업적이라는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발해는 또 어떻게 됐냐? 발해는 나중에 어떻게 멸망했냐 하면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은 거란이에요.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이 바로 거란족이다.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고려 초기에 고려에 쳐들어왔다가 우리 고려 누구를 만났어요? 서희 장군을 만나서 알겠어요? 소손령이 외교단판으로 지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또 어때? 강감찬을 만나서 개박살났죠. 그죠? 이렇게 세 차례나 우리나라를 쳐들어다가 결국은 거란의 세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어쨌든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말갈이 아니야. 거란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발해 그 남북국을 설명하면서 발해를 지배하는 지배층은 귀족층이나 왕족은 고구려 후예들이고 대개 발해의 피지배층은 말갈족이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당시 대조영이 건국할 당시에 고구려의 그 후예들은 대개 발해라는 나라의 지배층이 됐었고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은 발해의 귀족이었던 발해의 장수 출신인 대조영은 고구려의 장수 출신 대조영은 발해의 왕족이 되고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고씨들이 발해에 와서는 대개 귀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지가 된 거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하겠어요? 옛날 고구려 때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발해의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대씨들이 왕족이 되고 발해 때 와서는 옛날 고구려 고주몽 후손들인 고씨들은 발해의 뭐가 됐다? 귀족이 됐어요. 우리가 속 일본기에 보면은
발해의 사절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이름들을 보면 말이에요. 되게 이제 뭐 고씨라든지 장씨라든지 양씨라든지 이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해 사절로 우리 일본에 많이 왔다라고 지네들이 기록해 놨는데 아주 거기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양태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양태사의 다듬이 소리라는 그 시가 아주 유명하죠. 내가 지금 발해 사절로서 그 일본에 왔는데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가 이거 알잖아. 지금 다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려서는 이제 엄마들이 빨래하고 풀을 먹인 다음에 빨래가 빳빳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막 몽둥이로 지어팼어요. 몽둥이로 팼다니까 이상하다. 그 몽둥이로 지어패는 그런 짓거리를 뭐라고? 다듬이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엄마하고 딸하고 양쪽에 마주보고 네 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두 손에 이렇게 하면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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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듣고 잤는데 나중에는 이거 두드리 처음에는 잠이 안 오는데 나중에는 이걸 두드려야 잠이 와. 그죠?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 얘기도 비슷하죠. 기차가 지나다니면 굉장히 시끄럽고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버릇돼가지고 길들여져가지고 아 이러면 기차가 지나가야 이 시간쯤 되면 또 빽 하면서 기차가 지나갈 텐데 하고 그 소리에 길들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태사가 자기 고국 발해에서 듣던 그 다듬이 소리가 일본의 사절로 왔는데 사신으로 와서 일본에서 이제 달빛은 교교하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감회를 시로 적은 게 바로 유명한 양태사의 다듬이 소리.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발해 역사를 정리해 주십시오.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중국의 남북공정과 지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발해. 그래서 우리가 발해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발해 역사가 갑자기 왜 부활했다고 하느냐? 옛날에 김부시가 발해 역사를 삼국사계에서 아예 빼버렸다. 그죠? 자, 그 이후로 계속 발해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역사의 발해사가 데뷔한 때가 등장한 때가 언제냐? 18세기에 비로소 이 실학자들이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의 동사, 정약의 아방강이었고 이런 종류 책에서 발해 역사가 등장하게 된다. 나머지 내용들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좀 볼까요? 자, 당나라 놈들이 이렇게 민족 분열 정책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약 2만 8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알겠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어땠느냐? 예, 안동 도읍을 설치하고 이렇게 고구려의 땅이 마치 당나라의 행정구역인 양 다스렸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반발이 심했다 이거야. 또 아예 그러자 보장왕을 요동도독으로 임명해서 우리 민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게 한, 알겠어요? 우리 민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게 한 그런 분열 정책을 펼쳤지만은 오히려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그죠? 대조영 같은 경우,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결국은, 언제? 698년에 발해를 건국했다. 알겠죠? 연대 698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세기예요? 7세기 말입니다. 7세기 말에 698년.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해로 바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진에서 발해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 그죠? 고려 국왕의 명칭을 사용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고려 국왕이라고 한 게, 이 고려가 옛날에 고구려를 이렇게 고려라고 많이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구당서에도 원래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같은 종자다라고 이렇게 고구려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 국왕이라는 그 명칭을,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땅을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또 고구려와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그죠?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들이고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차례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구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6페이지를 보면은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보는 이유가 있죠.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보는 이유 거기에 중요 표시를 좀 해주고 구당서 거기에 쭉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해 말가르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 나왔잖아요. 발해 말가르 대조영은 고려의 별종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족을 이끌고 예, 그 대조영이죠. 영주로 이사했다. 영주가 이제 요서 지방에 있는 그 조양이라는 곳입니다. 696년에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자 거란 놈이죠.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 결국 대조영이 걸사비우라는 사람하고 대조영하고 손을 잡아요. 걸사비우가 바로 말갈족이죠. 말갈족. 그래서 걸사비우와 손잡고 망명자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예, 어디에다가 만주 도나연 동무산에다가 결국은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인들이었다. 알겠죠? 밑에 한번 볼까요? 유득공이 발해고 서문에서 보세요. 아까 그 강조했던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이가 발해고에서 뭐라고 했냐? 한번 잘 읽어봅시다. 부여씨가 망하고, 여러분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부여씨 알죠?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잖아. 고주몽. 그 고주몽이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씨가 그 남쪽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북방에서 이렇게 왕조가 교체되고, 알겠죠? 김씨, 내물계 김씨 후에 나중에 무열계 김씨가 이제 왕이 돼서 주로 신라를 이렇게 김씨계 왕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그 남쪽 땅을 신라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소유하여 발해라고 했다. 이거 보세요. 야, 남쪽에 그 김춘추 태종 무열왕 후손들이 지금 통일을 이루고 삼국 통일을 이루고 신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고구려 그 같은 종족이 세운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는 우리 역사가 분명히 북쪽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써있지 않습니까? 발해고 서문에. 이것을 남북국이라는 여러분 별표 알겠죠? 선생님 별표 잘 안 해.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별표 뭐 형광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누가?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가 이것을 편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고려 동그라미. 여러분 고려 시대에 이 발해 역사를 응당 써야 될 사람인데 안 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역사 발해 역사를 팽개쳐버린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 쓰세요. 누구야? 그렇습니다. 김부식입니다. 이 김부식의 형님이 알았어요? 신라 중에 지가 경주 김씨잖아. 신라 왕족 출신 바로 그 김씨예요. 그래서 경주 김씨인 김부식이가 발해 역사를 팽개쳐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것을 까고 있어요. 유득공이. 대개 대씨라는 이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죠? 그가 소유하였던 땅은 예,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마침내 발해사를 편수하지 않아서 토문 이북과 압록강 이서의 땅으로 하여금 누구 땅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김부식 네 죄가 크다. 이런 얘기죠. 여진이를 꾸짖고자 하나 할 말이 없고 거란을 꾸짖고자 하나 그 말이 없었다. 고려가 드디어 약국이 된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탄스러움을 어찌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김부식이 고려가 맞아 그래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해서 사실은 그죠? 신라가 통일을 완성시켜서 발해까지 하고 합쳐야 진짜 통일인데 그 발해를 버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걸 역사의 기록으로도 또 고려시대에 와서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것을 유득공이 신랄하게 지금 까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유득공이 무슨 책이라고? 발해고. 됐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해와 신라는 남북국으로서 신라와 공존하고 있었다. 남북국의 형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됐죠? 자, 그 옆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가 있었고요. 당나라. 되게 이제 요서 지방을 포함한 이 광대한 만주 일대를 거의 장악하고 심지어는 뭐냐? 고구려도 차지하지 못한 이 연해주까지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인 영토가 발해 영토가 고구려 땅보다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 육정산 고분군 또는 뭐 용두산 고분 이런 얘기인데 이 육정산 고분이나 용두산 고분을 발굴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서 화산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강성했던 이 대제국을 형성하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큰 나라가 왜 갑자기 거란이라는 저 좀 찬챙이들한테 망했을까? 거란이 나라를 세운 게 916년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까 그 이인충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거란이 나라를 세운 지 10년밖에 안 된 애송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겨우 걸음마당계에 있는 거란한테 대제국을 건설한 거인과 같은 이 발해가 왜 망했을까?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야만인 거란한테 문화민족인 발해가 왜 망했을까? 문화국가인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당시에 발해에서 그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마치 폼페이 최후처럼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 폭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엄청난 화산재가 분화구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죠?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아비규환이 돼 있었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거란이 쳐들어오면 이거 손쓸 사이도 없이 망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나라라도. 그래 안 그래? 아마 상황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왜냐? 육정산 고분이나 이런데 그 발해의 유적지를 발굴해 오면 거기에 화산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발굴해보고 연구해보고 알겠어요? 다시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렇게 더 세월이 많이 흘러야 우리는 발해의 온전한 역사를 볼 수, 온전한 건 없습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전부 다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랑케의 실증사학을 별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실증? 너네들은 실제를 증가할 수 없다. 왜? 이미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끝이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또는 문서나 또는 뭐 유적이나 유물로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일부이고 그것의 편린 단편일 뿐이지 전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뭘 중요하냐?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지금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공부할 때 열심히 해라. 늙어버리면 공부도 안 된다. 외워봐라. 다 잊어먹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힘 있을 때 운동도 하고 힘 있을 때 공부도 하고 지금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마음으로 머리로는 공부를 몸으로는 운동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평생 살 두 가지 펀더멘탈 알겠죠? 하나는 멘탈, 하나는 피지컬. 이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잘 있어야 됩니다. 피지컬이 없으면요 정신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이 안 좋으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 공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또 몸만 열심히 막 근육 키우고 하면 뭐합니까? 머리가 없는 놈들은 그 근육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맨날 남 패는 데나 쓰고 그러면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뭐야? 멘탈. 또 하나는 뭐? 피지컬.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을 시켜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멘탈이 상승하겠죠. 운동을 많이 해야 또 피지컬이 또 발달하겠죠. 여러분들이 힘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북쪽에 발해, 남쪽에 그죠? 남쪽에 신라 이렇게 남북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발전 과정 아까 나왔습니다. 발해 대조영은 고왕이라고 그래서 고왕 그죠? 대조영 고왕이고 무왕은 이름이 누구랬더라? 한번 해보자.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무예라고 써 있어요. 그죠? 대무예. 자, 무왕의 영토학장 문왕은 누구라고? 문왕은 대흠무라고요. 그죠? 선왕은 누구라고? 대인수입니다. 각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별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일까요? 자, 무왕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그죠? 흑수말갈과 당나라 놈들이 발해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나라가 흑수말갈을 시켜서 발해를 공격하다가 누구한테 당했어? 이 무왕한테 당했습니다. 무왕이라는 이 시호가 우리한테 암시하는 바는 뭐야? 더럽게 싸움 잘했구나. 무술 하나는 끝내줬구나. 무예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질 더러운 무왕이 말이야. 흑수말갈을 딱 잡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놈들 감히 우리는 말갈족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른 말갈들은 전부 다 내 신하가 됐는데 넌 어째 이름도 더럽게 흑수말갈이면서 나한테 까불고 덤비느냐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당나라가 뒤에서 시켰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당나라가 뒤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대무예가 무왕이 알았어 이 새끼들 죽여버릴까 하면서 당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무술을 좋아하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대무예요. 알겠죠? 그래서 장문유 이름을 기억하세요. 장문유 사람 이름이야. 그 다음에 산둥반도를 공격. 장문유라는 장수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거기에다가 뭘 두고 오냐면 발해관을 설치하고 컴백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해관, 산둥반도, 장문유, 무왕 전부 다 연결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업적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을 견제하고 그죠? 신라와 당나라 놈들이 친했었잖아요. 원래는 그 당나라 놈들을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몰아내면서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 발해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당나라가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저 발해 놈들이 성질이 진짜 더럽게 괄괄하네. 그러면 발해의 남쪽에 있었던 신라랑 다시 손잡을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다시 신라랑 손을 잡게 됐어. 이 관계. 알겠죠? 발해가 산둥 지방을 공격하고 발해가 당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하자 당은 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의 남쪽에 있는 발해의 배후에 있는 신라랑 손을 잡더라. 그래서 이 대당 전쟁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싸웠잖아.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 사이가 안 좋은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발해 때문이다. 잘했어. 오케이. 관계를 잘 이해할 거. 외워야 돼. 이해해야 돼. 관계를 이해해버리면 끝이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앉으면 뭐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아버릴 것. 여러분 그런데 봐봐. 발해가 그냥 당하고 있을 것 같나? 남쪽에 있는 신라놈들이 깐죽거려. 그리고 실제로 국경지방으로 군대를 옮기고 그 지랄 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발해도 슥 한수를 두죠.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포를 움직여. 좋았어. 그럼 나는 차를 움직일게 하면서 발해도 이제 장기 한 판을 둡니다. 그 한 판이 뭐냐? 신라 남쪽에 있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일본 군대를 움직이려고 그래. 야, 발해하고 일본하고 동태가 심상치 않아. 그들이 움직일 거야. 신라가 함부로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발해가 일본과 친하게 지낸 이유는 뭐냐라고 묻거든. 뭐라고 해야 돼? 남쪽에 있는 신라를 견제할 목적. 까불지 마. 너네들이 움직이면, 너네들이 준동하면 남쪽에서 너네를 치게 우리가 일본 놈들을 선동할 거야. 이렇게 관계. 발해와 일본하고 친하고 당과 신라가 친했었다. 오케이. 외교 관계. 됐죠? 세력 관계를 잘 이해하실 것.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알아버리면 되는데, 언더스탠드 하면 되는데, 알겠죠? 아이고, 리멤버 하면서 말이야. 맨 밑줄 긋고 별표고 이지랄 하지 말자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때입니다. 그래서 문왕 때는 뭐냐? 무왕과, 이거 봐봐. 대음무의 이름이 시호가 문왕이다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더럽게 싸움 좋아했다면 이 사람은 더럽게 문화를 사랑하고 글을 좋아하고, 알았어요? 평화주의자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전쟁 대신 평화입니다. 알겠어요? 전쟁이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세력을 팽창할 때는 되게 그 전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넓은 세력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평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어때요? 로마가 막 팽창할 때는 벽돌처럼 그런 벽돌의 로마였어. 그런데 나중에 어때? 로마가 그 팩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이때는 뭐야? 그 벽돌로 된 로마를 대리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잘 갈고 다듬고 아름답고 미학적 관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화를 구축하게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해가 그 대조영 때 나라를 세우고 고왕 때, 그 다음에 무왕 때 팽창하고 했다면 문왕은 뭐냐? 이제 팽창은 그만, 보다 더 좋은 나라로,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글을 사랑하고, 보다 더 문화를 용서하게. 그래서 임금 이름이 누구야? 대흠무 이름이 뭐라고? 문왕이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당과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당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남쪽에 있는 신라하고도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네.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되나? 전부 다 평화체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평화를, 문화를 사랑하는 문왕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경으로 천도했어요. 여러분이 잘 봐둬야 돼. 이 문왕 때는 말이에요. 문왕 때는 원래 이제 그 만주 도나현 동모산에다가 도읍을 정했잖아. 그 동모산에 있던 도읍을 어디로 옮겼냐면 중경 현덕부로 옮겼어요. 중경. 그래서 중경으로 옮기더니 다시 또 어때? 상경 용천부로 옮겼습니다. 알겠죠? 상경 용천부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동경 용원부로 옮겨요. 이렇게 수도를 여러 차례 옮긴 임금이 누구라고요? 문왕이다. 다시 합니다. 문왕은 중경 현덕부에서 어디로? 상경 용천부로. 상경 용천부에서 또 어디로? 동경 용원부로 옮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발해의 수도는 5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발해의 중흥기 때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이름이 불리울 때 선왕 때가 되면 다시 수도가 2개 생겨. 그게 바로 뭐냐?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예요. 알겠죠? 서경 압록부는 중국과 당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경 압록부라는 수도를 만들고, 남경 남해부는 누구랑 사귀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일본과 또는 신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발해와 신라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왜? 신라도라는 무역로가 있었잖아요.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발해가 전쟁을 거치고 팽창하면서 수도도 여러 번 옮기면서 수도를 옮길 때마다 수도를 옮기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각각 달랐다라는 점. 알겠죠? 그 다음에 선왕 때는 말갈 대부분을 복수하고, 이 말갈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이 발해를 괴롭힌 놈들이 바로 아까 초창기에 무왕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던 흑수말갈이에요. 이때까지 흑수말갈이 선왕한테 대들었습니다. 요동에 진출하고 지방 통치제도를 정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방 통치제도를 정비했어요. 지방 제도를 5경,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도를 5개로 정비. 그러니까
앞에 문왕 때 만든 3개의 수도 말고 2개까지 정비함으로써 5경이 됐습니다. 5경 15부 62주가 됐다. 알겠죠? 그래서 5경은 뭐라고? 5경은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중경 현덕부. 제가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료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 상경은 용천부입니다. 문왕 때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그랬죠? 전부 다 문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이 뭐냐? 동경이 용원부입니다. 동경 용원부. 자, 이 3개는 문왕 때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그죠? 여기에 플러스. 자, 서경 뭘 만들었다고? 서경 압록부, 그죠? 서경 압록부. 그 다음에 남경 남해부를 두었어요. 남경 남해부, 그죠? 다음에 이제 이 2가지가 바로 선왕 때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문왕 때 만들어진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통치체제를 정비하더라. 됐습니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중경 현덕부에서 알겠어요? 상경 용천부로 옮기더니 봐봐. 나라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야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더 중심부로 가자 해서 상경 용천부로 옮긴 거야. 그 다음에 일본과 관계를 중시하기 위해서 동경 영원부, 또 신라와 관계 때문에 남경 뭐라고 이거? 남해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경 압록부, 그죠? 그래서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이렇게 5개의 수도가 있었다. 이걸 뭐라고? 5경. 그 다음에 부가 몇 개 있다고? 이 부들이 다 합쳐져서 몇 부? 15부입니다. 알겠어요? 5경 15부 주는 몇 개? 62주야. 잠깐 우리가 비교해볼까? 이 당시 남쪽의 신라는 신문왕 때 지방제도를 정비했는데 신라가 정비한 지방제도 그 모습이 어땠느냐? 9주 5소경이었어요. 주가 9개야. 근데 발해는 뭐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겠지만 발해는 주가 몇 개라고? 62주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영토가 얼마나 방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발해 역사를 쫙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해가 망한 것은 거란 때문에 망한다. 그죠? 자, 발해는 연대가 언제라고? 926년 발해한테 발해를 멸망시킨 놈이 거란이에요. 특히 발해 내부에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과 함께 혹자는 또 뭐라고? 아마도 화산 폭발 때문에 망하지 않았냐라고 화산 폭발설이 제기되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920년 거란치으로 망하고 결국은 만주 지역에 대한 우리 민족의 영향력이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상실되게 됐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의 멸망까지를 쫙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해는 자, 당나라의 관제와 비슷한 삼성 제도를 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서성인데 이게 당나라 거야, 당나라 거. 당나라 거는 뭐냐?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인데 당나라의 삼성과 비교하자면 당나라의 상서성에 해당되는 게 정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선조성에, 문화성에 해당되는 게 우리의 선조성이고, 그 다음에 중서성에 해당되는 게 중석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과 다른 점은 뭐냐? 이 정당성의 끝발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성은 뭐냐 하면 합의제기고요, 합의제. 그래서 합의제인데 어떻게 합의제냐? 다시 정당성은 좌서정과 우서정으로 나눠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정당성은 이렇게 이 밑에 있는 3부식을 좌사정이, 우사정이 관할하겠어요. 이 3부식 관할에서 모아지면 뭐야? 6부죠, 6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당의 삼성 6부 제도를 발해는 어떻게 했어? 삼성 6부 제도를 응용했다. 이렇게 봐.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성 3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다음에 뭐예요? 6부. 6부도 당나라는 뭡니까? 이호의 병형공 이렇게 나눴죠. 근데 우리는 발해는 이호의 병형공 하지 않고 충인의 지혜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충인의 지혜신 이것을 유교식 명칭을 본받았구나. 유교를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충인의 지혜신부를 당나라식대로 하면은 당나라의 인부가 아니라 이부입니다. 이부에 해당되는 게 충부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호부에 해당되는 게 인부고, 그죠? 예부에 해당되는 게 의부고, 병부에 해당되는 게 지부고, 형부에 해당되는 게 예부고, 이렇게 짝짓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짝짓기를 잘 해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좌사정이 충인의부를, 우사정은 지혜신부를 이렇게 각각 3개씩을
관장했다. 또 이걸 표현을 뭐라 그래? 이원화시켰다. 행정을 이원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둘로 나눠서 했다 이런 말이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책 보지 마. 보지 말고 해봐. 머릿속으로. 뭐라고요? 그래요. 잘했어요. 삼성 육부제의 기본 골격을 갖췄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원화시켰다. 알겠죠? 그래서 충인의 그 하나를 누가? 좌사정이. 그 다음에 지혜신 요 세 개를 우사정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세 개씩 맞도록 했다. 알겠죠? 정당성은 합의제 기구였다.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합의제 기구였다라는 점. 됐죠? 기타 이제, 예, 감찰기관으로서 이게 감찰입니다. 감찰. 발해의 중정대가 당나라의 어사대에 해당. 알겠어요? 조선시대의 사헌부에 해당. 그죠? 예, 사헌부에 해당. 그 다음에 문정원은 도서실입니다. 그 도서실이고, 그죠? 도서뿐만 아니라 왕명 출납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고, 예, 주자감이 국립대학이요. 발해의 국립대학은 당나라의 국장과 비슷한 주자감입니다. 국립대학이었다. 알겠죠? 이렇게 발해의 관제를 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해의 지방행정은 뭐냐? 오경은 전략적 요충지. 아까 우리가 외교 관계라든지 특별한 그 목적에 따라서 예, 수도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전략적으로 요충지의 수도를 정했다는 걸 우리가 봤죠. 오경, 그 다음에 15부, 62주가 있었고 이 62주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발해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10위, 지방군은 지방관이 이렇게 파견된 62주에 파견된 지방관이 직접 지휘하고 국경 요충제도는 각각 최정예부대를 두어서 독립부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 화면상으로 발해에 관한 것들을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예, 발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끝마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쪽 보시면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죠. 그죠? 안동 도어부를 설치하고 다 했던 겁니다. 3번 봐봐요. 당의 포로로 잡혀갔던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임명해서 회유책을, 이게 바로 뭐야? 당나라 놈들이 고구려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일종의 분열책동이라고 그랬죠. 이의 정책이야. 발해의 건국, 길림성, 도나연, 동무산에다가 698년에 예,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이 섞였다는 것 지배층 고구려 유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의 형세가 지속됐다. 알겠어요? 발해의 그 발전 과정과 관련된 7세기 대조영이 7세기 말이야. 698년 뒤에 699년 그 다음에 어때? 8세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2년밖에 없어. 7세기. 그 다음에 뭐야? 거의 발해는 8세기입니다. 무왕 문왕이 8세기 왕이야. 그리고 9세기 선왕 때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8세기 초에 무왕, 8세기 중후반에 문왕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9세기 선왕.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공부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잘 내용을 알아두시고,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발해 3번에 중요표시하세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차지하고 땅이 옛 고구려 땅 아니냐? 건국자도 고구려 사람 아니냐? 알겠어요? 또 뭐냐?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의 왕 자신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나는 고려 국왕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표현할 만큼, 알겠어요? 기타 이제 발해 문화에 나타나는 문화 흔적을 보면은 뭐 연꽃무늬 기와랄지 또는 뭐 굴식 돌방 무덤이랄지 또는 무덤의 모듈인 구조랄지 석등이랄지 또는 뭐 돌사자상이랄지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고구려의 그 웅혼한 기상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화는 누가 봐도 고구려 거야. 중국하고는 종류가 달라. 이런 것들을 문화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해의 발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쫙 한 번씩 읽어보세요. 됐죠? 56페이지 읽기 자료는 아까 선생님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7쪽, 그 발해의 중앙 집권 체제 정비 내용도 다 봤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신라를 시기적으로 그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제 통체제라든지 또는 신라 하대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래서 이 신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후삼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런 과정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